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견제 기조로 인해서 전구치 사업 등에서 미국 시장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트너십을 통해서 탈중국 공급망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럽과 미국 1월 전기차 판매 성장률 반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뭐 전기차 섹터, 이차전 섹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1분기가 업황 분위기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돌아서 이제 턴어라운드는 2분기 정부터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버티시더라도 다른 섹터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일부 수익을 내시면서 버텨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이 약간 그게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그래서 2차전 종목들을 뭐 주로 갖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탑픽은 더상스코피아를 탑픽으로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부진해서 타 섹터에서 뭐 바이오라든가, 최근에 이제 방산 쪽이라 우주항공 방산이라든가 다른 섹터에서 지금 좀 매매를 하면서 뭐 유리개판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매매를 좀 하면서 그쪽에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차전 투자하신 분들이 마냥 그냥 그대로 있는 것과, 그리고 타 섹터를 병행하면서 버티는 거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만약에 그냥 버티면 1분기는 상당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라도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에코프로 BM 실적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뷰가 막 엇갈리고 있거든요. 여전히 안 좋은 쪽, 회복을 좀 기대하는 쪽.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데이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내러티브가 먹히지 않아요. 데이터로 증명해야 돼요. 실적도 분기 흑자 전환 되거나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 월별로 데이터가 실제 반등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의 1월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봤을 때 반등세가 나타나서 여기부터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유럽 쪽에서 1월달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여기 데이터 지금 화면 보시면 독일,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등 해서 특히 독일이 54%, 그리고 영국이 42%, 노르웨이도 90%, 이탈리아 126%, 프랑스는 좀 플랫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49% 이런 성장세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1월 달에 워낙 안 좋았어요. 물론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미래에서 얘기하는 거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단순히 기저 효과라기 보기는 보다도,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지난해에 올해 지금 유럽이 CO2 배출 강화가 시행되다 보니까 지난해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럽 쪽 완성차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도 올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일부 국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는 약간 계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죠. 왜냐면 1월 달이 비수기거든요. 연말에 12월 달이 제일 잘 팔리고 1월 달이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12월보다 1월 달 판매가 일부 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1월 달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지금 테슬라 판매가 부진합니다. 특히 이제 주니퍼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 약간 정치적인 이슈, 오늘 좀 설명드릴 건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약간 불매 운동 같은 게 벌어져서 판매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이제 벌금 노출도, CO2 배출에 대한 벌금 노출도 높은 기업들,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판매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강화되는 이런 CF2 벌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럽의 OEM들이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고, 그게 올해 1분기부터 시작이 됐다. 지난해부터 예상했던 거. 유럽 같은 경우는 CO2 배출 강화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판매를 높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신규 모델보다 이전 재고 모델이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재고 떨이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막 걸어가지고 막 파는 거고,
그래서 1월 달에 보면은 중국이 13%, 유럽의 7개 국가가 39%의 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이 25%의 성장이 좀 나왔다. 이 데이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그 같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 유진투자증권에서 커멘트랑 좀 아까 다른 게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독일 판매가 41.6%인데, 순수전기차 판매가 53.5%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17개월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제 1월 달에 기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영국이 28.4%, 이제 그 뭐냐면은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다 합산이에요. 근데 순수 전기차는 41.6%죠. 그러니까 독일이 여기 보면은 그 전기차랑 플러그 하이브리드 52,210대 판매에서 42%인데 전기차가 53.5%가 늘었던 거고, 영국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합산이 28.4% 정도 늘었는데 순수 전기차가 41.6%, 좀 전기차 판매가 월등히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CO2 배출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프랑스는 좀 부진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독일, 영국, 프랑스 이 3대 전기차 3대 시장 합산했을 때는 전년 친환경차는 이제 18.8% 증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랑스가 역성장이 나왔어요. 역성장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9%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54% 감소했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이거를 빼면 오히려 이제 그 전기차는 역성장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독일의 영국이 판매가 급증했다는 것들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전기차 판매 1위 업체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판매를 급감을 했거든요. 거의 17%인가 뭐 급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해 좀 기대를 했던 CO2 배출로 인해서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급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유라든가 영국 쪽에서 지금 최근에 규제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되면, 그 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런 성장 속도도 확 붙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우리가 이제 K배터리 기업들이 지난해 많이 어렸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북미 쪽에서의 예상보다 성장이 안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은, 유럽 시장에서의 그 중전기차 침투라든가 이로 높아지면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엔솔 같은 경우가 가동률 5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의 성장은 K배터리 성장이 필수 요소다. 이전에 코로나 때 한창 좋을 때는 다 유럽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왔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IRA법 이후에는 미국으로 옮겨진 건데, 이게 유럽이 같이 성장이 나오면서 미국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은 지난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 유럽은 이제 성장 세가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1월 달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성장세가 이제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은 증권사 컨센서스가 유지는 올해 유럽 전기차 판매 성장이 15%고, 한국투자증권이 한 42%, 미래에셋이 30%대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근데 일단은 1월달 출발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가 그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출고가 되면서 판매가 됐으면은 이게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부진하는 가운데도 그랬다는 게 고무적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좀 올해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 좀 잘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변수가 좀 생겼어요. 이게 머스크의 그 정책 개입으로 인해서 그 유럽의 그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급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1월 판매가 테슬라가 63% 급락을 했고요. 독일 판매가 59%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 3대 시장 중에 이제 두 군데서 이제 판매량 급감한 것들이, 이게 일론 머스크의 그 해당 이들 국가에 대해서 정책 개입한 것들 영향이 큰 것으로 이제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 12월 달에 그 독일에서 판매가 그 3,900대 정도였는데 1월 달에 1,277대 그 신차 등록돼서 거의 아까 59%, 60% 가까이 감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63% 급감을 한 것들이 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영국은 한 42%, 그러니까 아까 전기차 판매가 42% 급증을 했는데 테슬라는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럽 데이터 좀 잘 나온 것들, 뭐 일단은 그 다행인데,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정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타격이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을 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새로운 모델 Y가 또 출시가 되거든요. 상당히 개량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차가 나와서 이런 캐즘을 뚫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1월 판매가 부진한 것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모델 Y 주니퍼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와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해 이제 그 테슬라가 좀 그 매출을 막 늘리기 위해서 좀 판매를 막 땡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재고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모델 Y는 새로 나와야 되니까 기존 공장 라인으로 좀 가동을 좀 일부 중지도 있고, 그리고 재고 판매는 지난해 연말에 좀 많이 땡겨서 많이 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공백도 있었지만 이런 정치 개입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2월달 데이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유럽의 1월 판매는 테슬라의 부진에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고성장세가 나타났다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좋은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1분기에 이제 2월, 3월에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전기차 섹터, 이선진 섹터의 분위기도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에서의 그 전기차랑 그 배터리 부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조치를 취할 거 뭐냐면, 지금 EU에서 200억 유로의 그 수준으로 이제 그, 그 배터리 산업, 그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촉구하는 그런 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유럽 전기 자동차 및 그 배터리 부분이 중국에 이제 7년에서 10년 정도 뒤쳐졌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억 유로의 그 투자와 그 수입 배터리에 대한 관세, 배터리 관세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전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가 나왔지만은 배터리 관세 부과 등의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해당 그 외신 뉴스인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격차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에 뒤처져 있다라고 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투자 금액은 200억 유로 정도로 투자를 제안을 했고, 10기가와트 용량의 첨단 배터리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일본의 한국 배터리 업체 투자를 하고 그들과의 그 파트너십 구축할 것을 촉구를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 자체로 봤을 때도 이런 유럽의 그 배터리 생산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이 진출하기에는 파나소닉은 거의 미국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없어요. 그 사실 미국 시장은 거의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건 거의 파나소닉이 다 점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럽 쪽에서는 쉽게 오히려 지금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상 우리와의 협력을 얘기하는 거와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수입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배터리에 5년에서 7년에 거쳐서 50%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는데, 국내 그 유럽에 공급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지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말하는 이런 관세, 중국 배터리 또 지금 뭐 CATL도 이제 헝가리 공장 짓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그렇게 관세를 물게 됐을 때는 뭐 이것도 우리한테도 유리한 상황이고, 그 미국의 그 IRA법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자는 거죠. 이런 미국의 IRA와 유사한 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라. 지금 AMPC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도 좀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 나오고 있고, 강력한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해야 되지만은 그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모두 포함한 그런 이제 그 모두를 포함한 중국으로부터 그런 이제 규정 미준산,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정부가 이제 막 지원하고 이런 관여를 하잖아요. 이런 데에서 조건을 이제 정하고,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의 어떤 진출하는 조건을 딱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을 무조건 이제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까다롭게 어떤 이제 규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는 그 유럽이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의 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구축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제안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연합의 이후에 그 집행위원회에서도 그 유럽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 차량의 그 전기화를 가속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 차량 및 EU 자동차 산업 행동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 그 법안인데, 이게 아마 그 3월 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또 이렇게 했던 외신 뉴스가 상당히 긴데 이것도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자동차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과 그 예측 가능한 이제 수요 보장 및 새로운 그런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유로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탄력적인 자동차 산업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법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차의 60%가 유럽 회사 차량입니다. 기업용 차량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기업용 차량은 운전할 때 이제 리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세금 감면을 많이 받는데 이 시장이 이제 민간 부분보다 작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차를 리스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받는데 민간 부분보다 작아요. 자동차의 60%가 회사 차량인데, 전기차 시장은 훨씬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키우면 전기차 수요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두 시장이 독일과 프랑스인데 여기가 전기차 부분이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서 끌어올려주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입법안을 지금 제출할 예정이에요. 3월 초에 나올 예정이고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특히 첫 번째 기업 차량에 대한 전기화 목표. 이거는 이제 2030년까지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차량에 대해서 100% 전기차로 이제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요. 2030년까지 대기업 차량의 100%를 이제 GEV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서의 21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수요를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업 차량은 2030년까지 전기차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된다 딱 이렇게 법을 해버리면은 적어도 그러면은 이제 요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210만 대 수요가 다 보장해 준다는 이런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2030년 CO2 배출이 이제 0%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판매해야 되는데 그 판매 목적의 절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요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업체들의 혜택을 봤을 때는 대체로 이제 법인 자동차들은 기업용 차량들은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크잖아요. 60%라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EU에 본사를 둔 유럽 자동차 업체가 일단은 경쟁사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이제 이런 전기차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EU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브랜드를 좀 선호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좋아하지만 현대기아차 좀 선호하는 측면도 있고 중국차 좀 비선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량 에코 스코어를 도입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프랑스의 에코보너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반영해서 차량 에코 스코어를 개발해서 저탄소 재료를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이고 또 중고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인 차량, 기업 차량은 소유 기간이 짧아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은 바꿉니다. 리스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전기차가 중고 시장에 나왔으면은 가격이 저렴해지잖아요. 그 저렴한 전기차들을 개인들이 구매할수록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2030년까지 전기차만 등록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를 계속 구매를 하고 개인 개인 소비자들은 2035년에 이제 EU가 이제 전기차 100% 신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35년까지 약 700만 가구가 더 저렴한 전기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지금 신차의 60%를 차지한 법인들은 아주 전기차에 대한 구매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강리해주면은 전기차 수요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3, 4년 잘 쓰다가 중고로 내놓으면은 개인 소비자들은 싸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권장 사항으로 청정산업협정 및 자동차 산업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 차량의 친환경화 규정을 발표하고 내년이죠. 26년 1분기까지 표구에 붙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차량 주로 기업인데 대기업에 주로 하죠. 대기업 차량 2030년 신차 기준 100%대에서 구성력이 있는 100% GEV 목표를 설정하자. 구성력을 갖게끔 설정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현 계획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량 에코스코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해서 25년에서 26년에 이런 방법론 개발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목표를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유럽은 전기 선박이 많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전기 선박이 많아서 왜냐면 유럽은 지중해잖아요. 이게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그 바다라서 해상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특히 그 유럽 지중해를 그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그 전기 선박이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에 속해서 지금 전기 그런 대형 선적 업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기 선박이라든가 이제 선적 업체, 화물 운송 업체도 그 단순히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승용차를 보통 말하잖아요. SUV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운송 차량에도 이러한 그 GV 목표를 설정하자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관세를 매기고 이제 그런 그 유럽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런 전동화를 전기화를 가속화시키는 입법안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장이 이제 미국이에요. 이제 11월 달에 미국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좀 체크를 해보면은 1월 달 미국 소비 판매를 보니까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3만 1000대에서 42.1% 성장이 나왔고요. 전기차가 9만 8000대에서 25.2% 나와서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25%의 판매 성장이 나왔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 8%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그 여기 그 업체별로 보니까 도요타가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성장률이 176%, 2,505대 정도 팔았고, 폭스바겐 149%, 닛산 66%, BMW 31.7%, GM이 27.8% 정도 성장이 나왔고요. 포드가 21.2%, 현대차가 17.7%. 또 그래도 이제 현대차는 이제 신차들이 나온 얘기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 데이터는 많이 올라갈 거로 보고, 기아가 좀 부진했어요. 예, 기아가 이제 마이너스 12.8%에서 현대기아 합산으로 1.8% 증가. 그 리비안이 지금 그 전기차 보조금에서 산락을 많이 대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7.4%, 벤츠가 마이너스 50.5%.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이제 그 진짜가 적기 때문에 889%인데 287대밖에 안 돼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48,500대로 11.6% 성장 나와서 평균치보다 낮아요. 어쨌든 근데 역성장은 안 나오죠. 지난해는 막 테슬라 월별로 막 역성장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테슬라만 조금 이렇게 역성장만 안 나와도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지금 25%, 20%대가 나왔다는 거죠. 테슬라가 12%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러니까 지난해 잘했던 기업들이 GM이라든가 뭐 토요타라든가 뭐 그 닛산 지난해 또 그런 기업들이 지금 판매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테슬라만 좀 데이터가 올라와 주니 그 미국도 이제 그 두 자릿수 그러니까 특히 이제 25%대의 성장세가 나타났다 1월 달에. 요게 좀 2월 달, 3월 달도 이어지는지 특히 이제 테슬라만 좀 올라와 주면은 데이터가 올라와 주면은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작은 지난해는 시작부터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일단 시작은 좋았으니까 그럼 주가의 바닥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더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올해부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실적도 1분기 지난해 적자가 많은데 1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어디가 빨리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주가 상승률도 빠를 거고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전혀 없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은 주가 반등이 빠를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컨퍼런스 콜을 통한 EV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에코폴 그룹주가 이제 그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해서 요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그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K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을 업황을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엔솔이랑 삼성 SDI는 한지 좀 돼가지고 일단 최대한 최신 거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SK온이 있으니까 제가 SK온만 따와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한 자료가 가장 그냥 그 콩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분석이라기보다는 콩콜 내용을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 정리대를 보면은 SK온의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의 전망과 올해 전망을 보면은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SK온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기차 판매 증가 및 그리고 이제 북미 생산 현장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의명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신규 과정에 따라 램프업으로 인한 비용은 좀 증가가 되겠지만은 배터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AMPC가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제가 여기 방송할 때 얘기했던 게 삼성증권에서 올해 그 SK온 AMPC를 1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9천억대 정도, 9천억 1조 정도. 이제 AMPC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SK 트레이딩과 엔터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Q&A에서 그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 트럼프 취임 후에 그 IRA에 대한 그 어떤 제한하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은 일단 고용 측면에서는 그 AMPC 같은 그 전면 폐지보다는 그 섹션 그 301 그게 이제 정치자 보조금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일부 요건 정도는 조정으로 아마 그 예산안 조정을 염두에도 발언인 것 같은데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정치시장들이 장기적으로 뭐 트럼프 정권하에서의 그 25년, 27년도에 일부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다 줬잖아요. 차량도 40개 정도 차량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줬는데 성장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면 안 줄 거라 얘기하지만 줬는데도 안 좋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차량의 전기차 경쟁력입니다. 차량 경쟁력인데, 지난해까지는 테슬라라든가 뭐 일부 현대차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쟁이 그 대중들의 사료를 잡을 수 있는 경쟁형 차량이 별로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 EV3가 나오면서 지금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국내에도 잘 팔리고 하는데, 북미에서도 그 EV 시리즈는 잘 팔릴 거예요. 이번에 북미를 겨냥한 그 현대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판매가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출시 차량의 경쟁력도 중요하고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싼 차량이 저가 차량이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는 것들이 우리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안 받아도 잘 파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보조금을 안 줘도 그 차량 경쟁력이 있으면은 잘 팔린다. 고가 차량도 그렇게 잘 팔리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신차 출시가 진행되면서 좀 판매량 감소도 있었지만은, 올해는 이제 아까 후발 업체들, GM이라든가 포드 업체들이 지금 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가 중요해요. 올해부터 이제 신차 라인업, 아이오닉 9, 여기 지금 SK 온게 들어가고요. 이 확충 계획이고, 북미 그 현지 생산 체계 강화로 인해서 어떤 시장 포지션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올해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면 SK온은 또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가 잘해야 되는, 일단 포드는 잘 팔리고 있어. 그 예상보다는 잘 선전하고 있는데, 포드가 좀 움직임이, 그니까 솔직히 보면은, 포드 하는 걸 보면은, 얘네들은 전기차가 싫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하는 게 좀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포드 같은 경우는 신차 출시가 올해 좀 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나 젠 2 이런 것들이 이제 신차 출시가 되면은 신차가 나오면 많이 팔리기 마련이고, 올해 가이던스도 보면은 그 이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어쨌든 유럽도 그렇고 그 미국도 그 친환경 규제가 좀 완화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강화되지만은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다소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OEM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기업들도 그렇고 그 소재 기업들도 그렇고 OEM 업체들이 이렇게 이 정도 수요가 예상되니 이 정도 캐팔 준비를 해라. 그래서 바인딩 계약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그 채취 효과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그렇다고 OEM 업체들의 그런 가이던스를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맞춰서 준비를 했지만 이제 오버캐파가 되고 공급 과잉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일단 그 OEM 업체들의 어떤 속도 조절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좀 지연이 예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각국의 이제 친환경 정책의 효과라든가 OEM 업체들의 제가 올해 계속 강조했던 그 전기차 라인업 확대,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북미 공장 조인트벤처를 끝으로 대규모 캐펙스 투자는 좀 끝난다. 그래서 재무 부담도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대체로
배터리 기업들이 올해 이제 삼성 SD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대체 올해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는 그 전보다 지난해보다 줄이는 그런 좀 기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올해까지만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들은 확실히 완화가 되고 올해가 좀 고비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파나소닉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파나소닉과 지금 그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그 실적의 차이가 완전히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을 봐도 지금 파나소닉이 영업이익이 19%대가 나왔거든요. 19.5%가 나왔는데 AMPC 빼면 5%예요. 그런데 같은 AMPC를 받았는데 파나소닉은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나왔고 우리는 적자고 이게 어떤 문제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쪽이었던 거예요. 파나소닉은 다른 고객사가 거의 없다 보니 테슬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증설을 좀 소극적으로 했었고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이제 갔고 미국은 다 테슬라에 들어간 배터리는 다 파나소닉입니다. 아직까지는 엔솔이라는 게 다른 배터리가 들어간 게 없어요. 유럽 테슬라 유럽향은 엔솔게 들어가고 뭐 또 일부 또 중국은 또 히에테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다 파나소닉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파나소닉의 배터리 매출 비중 중에 30%가 ESS입니다. 엔솔이 10%고 ESS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금 여기 미래세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차 차량용 배터리 사업의 주요 거점이 미국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중대 영향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파나소닉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관세 정책이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향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둔화,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및 배터리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이걸 질문하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게 OEM이 테슬라잖아요. 거기서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진행하고 정기 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조절하고, 이거는 다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성장 속도에 따라서 투자를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IRA법에 대한 그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정책 변화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APC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이거죠. 그거는 뭐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소비자 대상으로 한 소액공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지 아직 결정된 것도 없잖아 사실은. 근데 APC는 없다. 그러니까 APC 조항 자체가 이게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45X 이 조항이 그래서 이제 폐지 가능성은 별로 없다. 고용이랑 밀접한 관련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폐지가 설사되더라도 소급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당히 수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5X 조항이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투자가 다 진행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런 영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또 1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폐지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설사되더라도 상당히 시간차가 있을 거다라고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IRA 폐지는 사실은 미국 내 투자를 위축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는 건 좀 달라요. 관세로 하겠다고 하는데 관세만 갖고 배터리 산업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좀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산업 정책 방향과 좀 상충된다는 거죠.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한다는데 그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파나소닉도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 생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MPC를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그 배터리 생산에 지금 탑 10에 들어왔어요. 9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해서 그냥 생산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AMPC를 받게 되면은 흑자가 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생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북미 시장 쪽에서의 테슬라를 등에 업고서 이런 성장세가 나타나고 주가도 그래서 행복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파나소닉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왜냐면 테슬라향이니까. 그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과 관련된 거는 엔솔과 파나소닉인데, 그러니까 파나소닉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이 있죠. 직납하는 기업. 그게 이제 뭐 LNF도 있고 전해액종사 엔캠도 있고 또 이제 엔솔을 통해서 납품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나소닉을 통해 납품하기도 하는데 엔솔을 통해서 납품하는 게 이번에 그 모니터
주니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고, 그것도 이제 거기는 LLF가 좀 들어가죠. 또 이제 전에는 NKM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리고 파나소닉을 통해서도 양극재는 포스코피테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 전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덕산테코피아랑 NKM이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양극재는 배터리마다 갈리는데, 보면 직전 납품, 엔솔,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을 통해서 들어간 쪽에서 공통적인 거 보면 전액이 그래요. 엔캠이 그렇고, 덕산테코피아는 직전 납품만 안 하고 OEM 형태로, 그러니까 틴치를 통해서 엔솔 통해서 테슬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테슬라에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랭킹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MSC에 편출돼가지고 그동안 편실 가능성 때문에 주가 계속 빠졌어요. 계속 이제 액티브 자금들 막 매도치고, 이번 달 말에 패시브 자금 나가더라도 지금 액티브 자금은 벌써 나가는 것들은 이제 제한되겠죠. 이미 다 상당히 선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엔캠 같은 경우는 28일 이후에, 이번 달 28일 이후에 한번 저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캠은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지난해 39만 원 그 최고점 갈 때 수차례 여러 방송 통해서 매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이유가 회사 가이던스가 올해 매출이 3조 6천억이었는데 증권사가 1조 2천억이라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주가는 근데 그걸 반영해서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특히 MSCI 그 편입 이슈까지 붙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전력 매도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제가 경제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모든 채널에 제가 출연하는 전 채널에 거쳐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저는 그래도 주가가 그래도 한 14만 원? 그 정도면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28일 이후에 패시브 장가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저가 매수로 한번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가 IR 조만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최근에 이제 6만 톤에 대해서는 전액 캐파가 대해서는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준공 완료됐던 기사 떴고, 그리고 추가 캐파는 이거 틴치랑 공급 계약을 맺어서 북미 쪽에서는 앞으로 틴치를 통해서 엔솔에 들어가는 전액은 모두 다 덕산테코피아가 틴치 물량은 다 전담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자가 덕산테코피아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전액 투자 보신 분은 덕산 쪽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에코프로 그룹 쪽 컨퍼런스 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타입빈 쳐서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이제 하나증권 거라서 일단 거기 걸 쓰겠고요. 에코프로 BM을 중점으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5개 분기 연속 지금 적자가 에코프로 그룹이 나왔고, 에코프로 HM 빼고는 다 적자였는데, 에코프로 BM 거를 먼저 보면은 결국 에코프로는 결국 이거 합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분기는 다 안 좋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환율이 올라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 129가 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가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이제 1,300원 초반에서 1,400 그때 후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재고 평가가 오히려 충당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더 이상 재고 평가 손실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일단은 1분기는 고객사 재고 소진 및 신규 전기차 출시 등으로 인해서 매출 및 이익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2분기에는 주요 고객사 향 판매가 증가하고 OEM 향 물량이 수주가 되고 가동률 상승 등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반등이 제일 강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외국 고객사 향 전구차 판매 확대로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2분기에는 피트그린, 에코니케 여기 인수 및 그리고 양산 가동을 통해서 연결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의 올해 전망 자체는, 그러니까 올해는 메탈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더 이상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급등도 없지만 더 이상 급락도 없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올해 이제 현재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 2,340억 중에서 한 70% 정도가 1,700억 정도인데 이게 환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판매량 증가가 전망되고, 특히 이제 QMB라고 인도네시아 재련소 여기에 대한 지법 이익이 반영이 돼가지고 크게 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시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시장 조사에서 전기차 성장이 전망치는 20% 중반인데 동사는 판매량이 한 40% 정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 수준의 이익 개선이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의 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전고차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에 2곳 정도 고객사 확보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 신규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향 전고차 판매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총 판매량도 연간으로도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HN 관심 분들 많으신데, 에코프로 BM향 도관이랑 도폰트 무량이 이제 출하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거 많이 기다렸던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Q&A에서 내용을 보니까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견제 기조로 인해서 전구체 사업 등에서 미국 시장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트너십을 통해서 탈중국 공급망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피티그린 에코 니켈을 지분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연결 매출액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연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돼서 이게 연결로 잡히게 될 것이고, 니켈 판매의 50%는 내부 거래,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차 판매는 외판 비중 확대가 증가가 되면서 총 판매량의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외판 판매 매출 비중은 50% 정도 예상하고 있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고객사들에게 이제 샘플 공급이라든가 사업 현역 운영 중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심사 중에 있고, 이전에는 상장에 대한 결격사가 없기 때문에 1분기 말 전후로 한 3월 달이죠. 3월 말 정도 승인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 코스피 이전 상장 이벤트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BM의 신규 수주, 지난해 에코프로 BM이 한 2-3군데 정도 고객사랑 신규 고객사랑 협의돼서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렸던 수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기존 고객사와의 신규 프로젝트라든가 신규 고객 등과의 영업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이제 좀 현재 지금 다수의 해외 배터리사와 또 완성 OEM하고도 좀 협상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OEM과 콜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OEM이면 완성차 업체니까 그러면 이게 뭐 현대기아 아니면 테슬라 뭐 이런 데일 수 있겠죠? GM은 아니겠죠. 그리고 LG화학이랑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제조사라고 하면 지금 삼성 SDI랑 SK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공급할 만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 있겠냐라고 보면은 엔솔 아니면 파나소닉밖에 더 있겠습니까? 중국 업체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뻔해요. 그럼 만약에 엔솔이랑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엔솔이랑 한다 그러면 이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그래서 이제 LFP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LFP 전구체랑 무전구체를 합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동시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에 비해서도 퀄리티가 상당히 더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도 지금 BM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에코프로 BM의 올해는 어쨌든 실적이 회복되는 해다. 그리고 또 이제 신규 고객사가 어디가 되는지, 배터리사는 어디를 더 확보하고, 테슬라 들어간다고 하면 좀 얘기가 좀 반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LF가 폐가 됐으니까 이거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추측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 느낌상으로 현대기아차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현대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제철이랑 현대차랑 그리고 에코프로비랑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제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건 좀 향후에 좀 나와봐야 될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수급 이벤트로는 코스피 이전의 이벤트가 있죠. 이거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실적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분기로 흑자 전환이 되고 우리 실적 성향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는 신규 고객사들이 나와요. 배터리 그리고 OEM 업체들, 신규 고객사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IRA 도입이 시급하다고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해당 뉴스가 잘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한 2개 정도 가져왔는데 그거를 보고 설명을 나을 것 같아요. 워낙 뉴스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IRA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그 MBC 이코노미 뉴스에 보면은 그 황금알을 낳는 K배터리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형 IRA 시급이라 이런 타이틀 달린 기사가 어제 났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과 그 대내외적인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기설이 좀 돌고 있죠. K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 업계가 좀 그런데 이런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이 얘기를 그 2차 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서울시립대 김은철 세무학과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를 이어가면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북미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세가 나타났고 1월 달도 25%대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전기차 의무화 규정 설패 선언이라든가 뭐 어떤 그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또 관세도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 업계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졌지만은 뭐 북미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판매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1월 달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기아, 특히 포드라 혼다라든가 GM 이런 현대차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상당히 다 두 자릿수의 그런 판매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세 자릿수도 나왔죠. 도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지난해 대비해서 54% 성장 나왔다는 거죠. 포드도 5,066대 판매에서 역대 최고의 1월 달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 15% 정도 아까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연간으로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 15% 성장을 보고 있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다 15% 정도 봐요. 근데 벌써 지금 연간으로 1월 달에 25% 빠르게 좀 나왔다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뉴스위크가 미국의 이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차의 대부분 현대기아차 모델들이 거의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보면 현대기아차가 상위는 다 휩쓸고 있어요. 유럽부터 미국까지 지금 그 상위는 다 휩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많이 늘거든요. 올해랑 내년 늘면은 그만큼 APC도 덩달아 좀 증가를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 보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당장에 그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북미 시장이 지금 올해 지금 핵심인데 그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하량 늘고 APC 받는 형태로 해서 성장세가 다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럼프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서 트럼프 리스크가 더해졌지만 어쨌든 투자는 계속하고 있죠. R&D도 계속하고 있고 투자도 계속하고 있어서 배터리 3사가 지난해 모두 다 적자였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런 앞으로 다가올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그 슈퍼사이클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다 먹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같은 이런 캐즘 구간에서 보면은 신규 업체들이 막 나가 떠가지거든요. 유럽의 신규 업체들 노스부터 이런 경우 막그 나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노스부터마저도 신규 업체들 얘기도 안 나와요. ACC 뭐 이런 데들 얘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초호환기 슈퍼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기술 강화,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금 확보도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엔솔, SDI, SK온 등등 이제 뭐 SK온은 지금 합병을 통해서 SK 그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 엔턴과의 합병을 통해서 지금 시너지 확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SDI도 좀 올해 한 6조에서 7조 정도 캐패스 투자 하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솔도 최근에 회사채 발행했는데 뭐 지금 8천억에서 1조 모집하는데 3조 7천억 몰렸더라고요. 여전히 엔솔은 뭐 그 투자자들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태권 모집하면은 잘 수요가 몰려요. 그리고 이제 이 확전 자금으로 캐나다랑 미국 쪽에 그 캐패스 투자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ESS 쪽으로도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엔솔이 지금 ESS 배터리를 25년도 좀 조기 좀 그 출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10% 관세를 일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ESS 배터리도 그만큼 관세가 되고 이제 26년부터는 7.5에서 25%로 지금 증가하는데 거기 10%또 붙는 거예요. 35%잖아요. 또 더 늘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ESS 시장을 거의 다 중국 업체들이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는 수출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 우리가 다 대체적일 수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ESS 쪽에서의 배터리 수요 확대도 굉장히 클 거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뭐 태양광, ESS 배터리 이 세 개가 연결돼요. 그래서 태양광 쪽도 잘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면 될 것이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최근에 좀 그래도 좀 주가 반등선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국가 전략 기술을 대기업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관세 전쟁이 돼. 우리도 관세 받고 있죠. 철강, 알루미늄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런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런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방식이 아닌 직접 현금 지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은 마이애랩법이라든가 또 이제 반도체법도 있죠. 이런 거 통해서 각종 세 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준단 말이죠. 근데 중국도 반도체 대기금, 배터리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통해서 대규모 투자금과 R&D를 지원해주고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엄청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세제 지원이 법인세 공제에 국한되다 보니까 적자만 못 받아요. 받을 게 없어. 적자면. 근데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적자가 나더라도 현금 지원을 막 받고, 그러면 그걸 투자금을 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나소닉이 AMPC 받아서 영업이익이 19.5% 나왔는데, 그걸 빼면 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엄청난 거. 그걸 자금이 다 다시 투자로 이어되고, 그게 또 매출로 이어되고, 그게 이익으로 이런 선순환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이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런 세액 공제만,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무용지물인 거죠. 있으나 마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단위 투자가 필요한데 결국 정부 지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좋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더 밟고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 APC, 그 생산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직접 환급을 해주고, 삼자 양도도 가능합니다. 이게 팔 수도 있어요. NPC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해서 팔잖아요. 지금 SK온도 그렇고 엔솔도 미리 팔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미리 좀 선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현희 의원이 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을 필두로 해서 한국형 RA에 대한 필요성, 직접 환급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 4일에 국회에서 K배터리 콘텐츠 점포를 위한 2차 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이익이 발생한 기업에만 혜택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적자 상태의 기업은 향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훈 율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세액 공제를 통한 지원 방식은 실질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환급제 또는 세액 공제 양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조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많이 방송에 우리 포스코 IR 보면은 항상 나오시는 분이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소속이거든요.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특히 융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했어요. 포스코그룹이 향후에 3년간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시장 불확실성이 확 커지면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에 달하던 응급제 공장 가동률이 올해 초에 10% 초반까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흑연 가격이 포스코 퓨처보다 중국 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이 가격 4분의 1이에요. 포스코 퓨처는 4배 비싸, 4배. 그거 쓸 수 없는 거야. 가동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다 정부에서 지원을 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돌리면 돌릴 손해인 걸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구조해야 되나? 유일한 지금 응대를 공급하는 기업 포스코 퓨처밖에 없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해야 되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사실 되게 중요한 산업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수 LG 에너지솔루션 상무 담당이 얘기한 게, 배터리 3사 모두 자금 확보를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다 차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돈을 빌려야 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금에 목말라 있는 기업들한테 직접 환급제가 도입된다 한다 그러면은 이건 다 배터리 다 투자로 다 캐펙스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내 그 매년 1조 이상 투자를 하고 R&D 쪽 투자하고 있는데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은 막 정부 수조 원의 그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막 성장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정부 기관에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재부 그 여기 이지원 입법 조사처 재경 경제부 조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 기술 분야는 연구개발이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세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10년에 걸쳐 2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기재부에서도 세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 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시점에서 직접 환급제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부 예산 편성권을 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그 추가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신중한 입장이라서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시급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너무 좀 손을 놓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세수 요기 할 게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이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을 짰고서 이걸 판단해야 되고 하고 있고 우리가 기술력 측면에서 전 세계 1위인데 이런 분야가 없단 말이죠. 이거를 당장에 이걸 잘 키워주면 나중에 세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당장에 그런 부담 때문에 내버려 둔다. 그러면 나중에 적자 되면은 그만큼 세수를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김종대 세종대 경영학교 교수도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태고 그 경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배터리 분야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업계로 정부를 합의를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인데 불구하고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봐서 좀 걱정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2월 9일자 기사 제목이 보면은 한국 기업은 한 푼도 못 받는데 현금 일도 팍팍 꽂아진 중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제 국내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데 세공제 대신 현금 보상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배터리 생산 기업,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요. 수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 생산의 거의 97% 정도가 해외 생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는 흑자를 내면은 그 다음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SK온 같은 경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직접 환급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겠죠. 한국, 탈코리아 이렇게 좀 거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덜할 것이고 미국 가는 이유가 APC 주기 때문에 가요. 거기가 성장이 크고 고객사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 환급제는 투자 생산 시절에 대해서 투자금에 대해서 생산시 투자금에 대해서 일정 돌려주는 제도인데 미국은 30% 정도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산 보조금도 주고 중국도 30% 정도는 투자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법안도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이게 논의가 되는 이유가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다 해외로 계속 나가잖아요. 소재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이유가 지금 LG에너솔루션이 배터리 3사가 3개년, 25년에서 27년도에 투자 계획이 이게 96.3%가 해외에서 지는 겁니다. 해외. 국내는 3.7%밖에 안 돼요. 1기가와트씩 짓는데 한 1,000억 들거든요. 많게는 1,300억 들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한 60명에서 140명 정도 돼서 투자금이 앞으로 66조 5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한국도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거의 해외로 나가는데 이런 걸 붙잡으려고 하면 기업을 탓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당 한국증권뉴스의 요 자료를 보니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증설 계획으로 보면은 요게 큰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게 국내고요. 이게 해외예요. 엔솔 같은 경우에는 275기가와트시를 해외에 공장을 짓고 5기가와트시만 국내에 짓습니다. SK온은 국내 14기가와트시, 해외가 194기가와트시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영업 흑자 시 법인세에서 투자금의 15%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고요. 미국은 영업 흑자 여부 상관없이 30% 투자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모듈에
그 킬로와트당 45달러 생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EMPC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보조금이랑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생산했을 때 생산자 보조금이 있어요. 그 두 개 다 주고 중국은 30% 투자 보조금을 현금 지급하고 각종 금융과 토지 이런 다 지원한다는 거죠. 인건비 싸게 하고 동유럽도 30에서 50%의 투자 보조금을 현금 지급을 합니다.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하나 이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은 투자만 해도 보조금을 받고 또 생산을 하면 할수록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투자도 해외로 가고 일자리도 해외로 가고 이걸 막으려면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탄대신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마도 팩토리화가 되고 있어요. 그 동박 기업들 보면 말레이시아가 전기세 싸고 하니까 SKC 같은 경우도 국내 캐파는 이제 점점 마더 팩토리 형태로 R&D 형태로 가고 실제 생산은 말레이시아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LG에너솔루션도 지금 오천 공장을 약간 마더 팩토리화 하고 있죠. 그 주로 R&D는 한국에서 하고 해외 생산 대량 생산 해외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국내 그의 그 캐배터리 한국 기업들의 그 국내에서의 배터리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SK온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뭐 그 롯데 에너지 모터리얼즈.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적자니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다 적자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10년간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공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유동성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시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 투자 앞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 안 좋은 이유가 그 평택 가보셨나요?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거기 공장 막 공사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인부들 다 나가고 하니까 주변 식당들이 텅텅 비고 거기 지식산업센터들 막 들어서는데 업체들 입주 안 돼가지고 그 투자대 선질 크고 아파트 가격도 막 떨어지고 입주도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그 기업 경제에 영향을 줘요. 이건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만 나가 떨어지고 여기 홍대나 그나마 난데 당연히 신촌만 가도 공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고 이대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대 앞에 거기 상권들 난리도 아니고 와 그 동대문 가보셨으면 거기 공실률 장난 아니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국내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해외로 자꾸 나가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향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만한 이런 특히 전 세계에서 이제 1위 경쟁을 갖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 그 현금 지원이라든가 각종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세공제 법인세 세공제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R&D 기지와 그리고 이제 그 생산 기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국내는 마더 팩토리, 해외 생산 떨어지게 되잖아.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더 팩토리의 생산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는 뭐 거의 뭐 지금 배터리 기업들은 해외에다가 다 지금 짓고 전액 기업들 다 미국에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해외 기업들은 어쨌든 현금을 지원해주죠. 관세 정책을 지금 트럼프 쓰고 있지만은 이제 직접 현금 지원해주면서 투자 유치해서 했었고 그리고 그 AFPC 그 투자자 세공제 수제자 지원이라든가 생산자 세공제 이런 AFPC까지 도입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고 앞으로도 관세를 통해서 더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산 그 단가에 거의 그러니까 그 생산금의 거의 30%에서 35%까지 환급을 받아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아까 30% 투자 보조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토지도 무상 제공까지 나오고 건물까지도 막 그러니까 이런 뒤에서 막 백그라운드 그림자 지원책을 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애틀이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돈만 그 1조 5천억입니다. 금융 수령 보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업체인데 중국에 공장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보조금 받아서 그걸로 흑자난 기업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보조금 어마어마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게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으니까 지금 보조금 직접 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좀 너무
보수적인데 그 산자부에서는 직접 환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특히 이제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게 더불어민주당 쪽인데 최근에 이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 국회 2차 전지 포럼 공동대표가 그 신영대 민주당 의원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기사 보니까 직접 환급제가 기업의 초기 투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고 그리고 해외 자본 유출 대신 국내 투자를 늘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과 산자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재부가 지금 반대해요. 세금과 예산 담당하고 있잖아. 기재부 입장에서는 요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 업계만 현금 지원을 해주면 특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수 결손도 좀 기재부가 좀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설득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상당히 늦었지만 그동안은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잘 해내왔는데 지금 1년 반에 걸친 이런 그 캐잼이라고 불리는 이런 불안 기간이 그러니까 K배터리 쪽에서의 어려움이 뭐 5개분기 연속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지금 처한 기업들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골든타임 마지막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되돌리기 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자금 문제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난다가 그 노스버스처럼 무너지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책을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강조드리는 것들은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지금 그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각자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투자도 지금 어쨌든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릿고개 소위 말해 이 보릿고개만 잘 넘어가게 됐을 때는 보리도 속하고 향후 이제 풍년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2차 전지색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속 이쪽에 대해서 커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좋은 소식을 최대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황의 상황이 1분기까지도 상당한 기업들이 적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흑자 전환도 2분기 또는 3분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LNP는 3분기 정도 보고 에코프로비 2분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들이 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티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일부 타 섹터에서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버티는 전략이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나는 그냥 그런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뭐 27년까지 가져가게 버티겠다.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지금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소외되는 상황을 그냥 가만히 봤을 때 견딜 수 있으실 것이냐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그 타 섹터 뭐 바이오라든가 뭐 다른 섹터도 좀 병행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저도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 섹터 좀 비만 치료제는 것도 같이 고객들에서 좀 투자를 했었고 최근에 지금 그 오장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세테레가이 같은 경우 좀 급등 나와서 일부 체결을 했고 유리개판 관련 종목들도 투자한 것들이 오늘 또 급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한 덕산해운수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것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었고 뭐 ISC 같은 경우도 올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한 40% 넘게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타 섹터도 관심 있게 보셔라. 그래서 병행 투자를 하시면서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